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가령 흐름한 동네 밀어버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가령 5층짜리 낡고 비세는 아파트 단지를 밀어버리고 초고층으로 아주 준수한 아파트 단지로 변신시키는 거, 이걸 재건축이라고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재건축 있다 하면은 이게 압도적 투자 호재로서 프리미엄, 즉 웃돈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재건축 프리미엄 시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는 재건축이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도자료 같이 보시죠. 이거 안고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고 시대에 뒤떨어졌던 낡은 제도를 현재 수준에 맞도록 정비를 했다는 것인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얻는 초과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그 초과 이익의 10에서 50%를 부담금이라는 일종의 그 세금으로 강제 징수해서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나누어 갖는 거 아닙니까? 가령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어떤 5층 아파트 단지, 이걸 재건축해서 아마 그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담금을 1,000억 원을 환수를 했다면 이 가운데 500억 원은 국가가 가지고 300억 원은 서울시가, 200억 원은 관악구 수입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건축으로 기존의 집주인이 얻는 초과 이익이 지금까지는 3천만 원 이하면은 부담금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 초과 이익이 1억 원까지 부담금 면제해 준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는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 절반을 부담금으로 이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3억 8천만 원을 넘어가야지 한 절반가량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민간 차원의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일종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인 향후 5년간 살고 싶은 집 270만 호 공급한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장관이 저는 그렇습니다. 매우 신실한 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유능하고 충직한 모습을 발탁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도 같이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 추가로 40% 정도 더 하락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PIR 지수입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이 가구 소득의 몇 배인가, 이걸 나타냅니다. 가구 소득의 몇 배인가. 그래서 연 소득의 몇 배인가, 한 가구 연봉의 몇 배로 지금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대략 한 11 정도라고 하고요. 2017년 6월에 서울 PIR이 대략 12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 PIR이 1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OECD 평균 또 2017년 6월 수준, 그렇게 돼야지 그게 장기 균형점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까지 되려면 이제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해야 된다. 즉 원희룡 장관 즉 계산법은 PIR이 11이 되려면은 지금보다 40% 아파트 가격 더 하락해야 한다,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의 주장인데, 여기에다가 제 의견을 추가를 한다면 소득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그 전에 멈출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은 40% 이상, 50% 이상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가격과 소득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other things being equal,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어떤 그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다. 다른 조건이 변한다. 요걸 다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조건이 변한다. 이걸 지금 이번 영상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원희룡 장관의 저 말은 실천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그때가 정상이다. 이런 뜻인데 즉 지난 5년 전에 10억짜리가 지금 2배 올라서 20억이 됐다면 여기서 50% 내리면 10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 상승 후 50% 하락하면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비교를 할 때 이런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그야말로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프리미엄 시대는 끝나고 재건축 디스카운트 시대가 오고 있다.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재건축하면은 집주인에게 왜 이익이 됩니까? 예? 아파트 단지 5년짜리 흐름한 거 재건축하면은 집주인한테 왜 이익이 됩니까? 집주인의 이익의 원천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화하겠습니다. 가령 40년 된 5층 단층 아파트 1000가구 단지를 상상을 하면은 이거 싹 밀어버리고요. 그 자리에 30층짜리 초고층, 초호화, 럭셔리로 변신시켜서 가구수를 6,000가구로 만들어버리고요. 단지 안에 공원, 골프장, 수영장, 독서실, 싹 만들어주고요. 입주민들 공짜로 이용하게 해버리고, 물론 실비는 이제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줘버리고. 그래서 기존의 1000가구 주인들한테는 그 재건축 동의만 해주면 새집 저거 공짜로 줘버리고요. 예? 새집 지을 동안 호텔에서 살도록 해줘 뿌리고요. 이사비도 다 지원해줘 뿌리고요.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이익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5천 가구를 시세대로 새로운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다. 즉 비싸게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분양이 싹 되어버리면은 저 1000가구 옛날 주인들에게 공짜로 그렇게 다 해줘도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 남는 장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건축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5천 가구를 늘어나는 5천 가구를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저런 재건축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런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왼편의 정삼각형 인구 구조, 이 매우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가령 노년 인구 한 10, 장년 인구 50, 청년 인구 100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청년 시대가 열심히 일해서 새집, 좋은 집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집을 구하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신도시 만들고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 즉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늘어나는 시대, 팽창하는 시대, 즉 업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업 커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업사이징 시대. 예. 이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즉 계속 업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다운되지 않고 업은 안 되더라도 이 사이즈가 유지가 되려면 그게 이제 플랫하게 된다는 건데 그 조건이 합계 출산율 2.1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2.1. 네. 합계 출산율이 2.1 초과가 되면은 그게 지속되면은 업사이징 어떤 그 시대가 되는 것이고 2.1 미만이 지속되면 다운사이징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업사이징의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 합계 출산율 0.81입니다. 이게 세계 1등입니다. 중공이나 일본도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한국은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중공이나 일본의 저출산보다도 한국의 초저출산 이게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0.81명입니다. 더 심각하고요. 급격한 초저출산입니다. 금년은 이게 0.7명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역사상 이런 유례가 전혀 없었는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처음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초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 시대, 즉 다운사이징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것은 업사이징 그림을 그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정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기존의 1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이제는 500가구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줄여야 다운사이즈. 예? 단순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변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대략 한 20여 년 이렇게, 아니면 뭐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저렇게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이 건축비 몽창 다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 집은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재건축이잖아요. 그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몽창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돼야 한다. 재건축 그 재료가 있다면, 즉 오래된 집은 디스카운트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 재건축은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새집 사지, 헌집 안 산다 이겁니다. 헌집 새로 짓는 것, 즉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에 대형 악재가 앞으로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요즘 유상증자가 주식 투자에 악재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한 80년대 이럴 때는 유상증자 공시가 대형 호재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논거였습니다. 이제 통계청 자료 보겠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는요, 이건 전부 팩트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미래 추정한 통계 자료도요, 이거는 보통의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요. 그 주가 예측하고 주가 추정하고 종합 주가지수 추정하고 이런 건 그거는 그냥 산수고 이건 다 틀리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여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구조에 대한 이 추정은 그런 보통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저렇게 될 고도의 개연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팩트라는 겁니다. 세계의 인구 구조하고 이 세계 인구 구조 보십시오. 지금은 약하지만 업사이징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다운사이징 형태이고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 이게 안고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피라미드 본다면 현재는 50에서 54세 연령대가 가장 많은데 20년 후에는 70세 근방 인구가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50에서 54세 저 인구 연령이 20년간 앞으로 더 산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는 그 인구가 이제 70세 근방 인구가 가장 많아지게 되는 거. 왜냐하면 안 노니까 애를. 저출산이 계속 되니까. 그 다음에 50년 후에는 80세 근방 인구가 가장 많고 노령 인구, 즉 65세 이상이 대략 절반 가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이대로 두면 아주 전형적인 다운사이징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뿐이죠. 두 가지. 지금부터 가구당 최소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씩 출산, 장려, 애국 운동을 이제 벌이거나 아니면 왕창 이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민. 즉 사람을 대규모로 수입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의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실제 기사입니다. 21년 작년에 대구 80 초등학교하고 80 중학교 2개를 합쳐서 80 초중학교 1개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교장 선생 둘 필요 없고 하나만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행정 인력 반으로 줄이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잘 돌아가는지를 1년 후인 금년 22년에 다시 이제 취재했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학생 수가 하염없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수, 교사수 이거 전부 다 줄여야 하니까 모든 게 남아 돌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뭉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즉 다운사이징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대구에만 대구 80 초중학교만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 예. 전국적으로 일어날 일을 대구 80 초중학교가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이어서 한 반에 60명, 70명,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되는 반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전학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실 뒤에 책상 하나, 틈만 있으면 책상만 하나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교실이 너무 적으면은 이 반에 배정되었다가 도저히 너무 좁아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리 하나 남으면 다른 반으로 옮기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냥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교실 뒤에 책상만 하나 더 두면 계속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콩나물 교실이죠, 그게. 지금의 교실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업사이징 시대, 지금은 다운사이징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다른 통계 또 하나 보시면 가령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숫자, 이 숫자가 이제 3년 후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또 3년 더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오는 새로 생산 가능 인구에 투입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23년에는 42만 명이다가 24년에는 40만 명이 되는데 25년에는 38만 명이 된다. 30년에는 25만 명이 된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즉 더 많이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100%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 초등학생 숫자가 그대로 줄어들면 그 사고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 숫자를 봤더니 23년에 3,493만 명이었는데 24년에는 37만 명 줄어들어서 3,456만 명이 되고 25년에는 또 45만 명이 줄어들어서 3,411만 명이 되고 그래서 계속 줄어서 35년에는 2,975만 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도 거의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걸 이제 퉁 쳐버리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사라지는 사람 수는 해마다 대략 80만 명, 새로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오는 사람 수는 해마다 대략 30만 명. 그래서 해마다 생산 가능 인구 숫자가 대략 한 50만 명씩 줄어든다,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시장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50만 명씩 평균적으로 줄어드니까 없어지니까 다운사이징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이겁니다. 예.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올리는 사진인데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67건입니다. 7월에는 643건이었고요. 1년 전인 21년에는 8월이 4,064건, 7월이 4,680건이었고요. 2년 전인 2020년에는 8월이 4,980건, 7월은 1,660건이었습니다. 즉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13개월째 지속 중이고요. 지금 그 9월 데이터는 이제 10월 말이 지나야지 확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시각까지는 하루에 10건도 거래가 안 됩니다. 9월 아파트 거래량 현재까지는. 최근 지금 20년간 가장 심각한 거래 절벽이고요. 그거를
제가 준비한 다른 그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짝대기는 월 거래량이고요. 실선은 6개월 이동평균치를 제가 산수를 해서 이제 그린 것이고요. 다른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월 거래량을 이제 선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 우측 맨 오른쪽에 21년 9월 표시된 거 21.9고 21년 9월부터 최근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20년 6월하고 2018년 8월하고 2017년 5월 이럴 때 대략 한 월 거래량이 14,000건대 피크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죠. 과연 언제까지 저 거래 실종이 이어지겠는가 이겁니다. 이걸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적어도 2, 3년간 평균 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평균 가처분 소득이겠죠. 평균 가처분 소득, 정확하게는 이게 앞으로 2, 3년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금리 상승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아파트 유지 비용은 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PIR 지수 10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세입자가 갑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갑입니다. 세입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택 관련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증가시킨다는 그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채무자입니다. 국가에 대한 조세 채무자, 은행에 대한 이자 채무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는 앞으로 어리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년 지나고 나서 저는 내년까지도 거래 절벽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가령 24년경에 거래가 슬쩍 회복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고점은 대략 향후 한 50년 동안은 다시는 구경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운사이징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트윗에서 캡처를 한 것입니다.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작, 마귀 방송, 저거 반드시 저는 폐방시키고 저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사진의 내용이 맞다면 저 조작 마귀 방송 저거 그냥 호남 향후회 홍보 방송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들이 조작 매국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유가 추가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냥 없애버리고 호남 향후회 홍보 유튜브나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실질에 부합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들리지를 않고요. 수십 번 들어야지 희미하게 겨우 이제 들릴까 말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저는 여기까지만 들립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심 어린 혼잣말, 사적 대화를 저 좌빨 악귀들이 녹음질을 해서 이거를 관로 미국이라고 조작하고 바이든이라고 자막으로 조작질을 하고 이걸 미국한테 일러 바쳐서 매국지를 해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쪽팔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는데, 일본이 10억 불을 냈다 그러고 캐나다가 13억 불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규모로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못하지 않습니다. 겨우 1억 불을 지금 못 사는 나라들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금으로 냈다는데, 미국은 60억 불을 냈고 말이죠. 이유는 지금
40억 불 이상을 냈다는데, 한국이 지금 1억 불 겨우 냈다는데, 저걸 승인을 못 받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그 쪽팔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 저 사과할 거 하나도 없고요.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쪽팔리지 않게 국민들이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방한한 카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 모든 내용 조작 마귀 방송이 주장하는 저것들은 disinformation이다. information에 dis라는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이것의 말의 의미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퍼뜨린 거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게 바로 disinformation의 그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금 미국은 간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팩트이고요. 사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것들은 반드시 법치를 엄격히 적용해서 처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하고 지랄하는 저것들은 전부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인데 저거 직권남용죄 포괄 일죄로 처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검수 완박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저것들이 행한 모든 일련의 지랄 발광짓들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권한 남용은 판사가 재판권을 남용해도 직권남용죄고 수사기관이 수사 권한을 남용을 해도 직권남용죄고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을 해도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것들이 행한 그 수많은 입법권 남용실을 포괄해서 직권남용죄 포괄 일죄로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300명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운사이징 시대이기 때문에 국회 숫자도 한 85마리 정도만 키우면 딱 좋겠습니다. 85마리. 이게 바로 미국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인구 비례 비슷한 숫자입니다. 85마리 정도가 적당하고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다운사이징 되면은 85마리를 80마리 이렇게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한 변론을 했는데 그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박홍건을 무고죄로 처단하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되고요. 사과할 하나도 없고요. 협치를 빙자해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법대로 모조리 처단하여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